안녕하세요. 알려줌 TJ 마롬입니다. 오늘은 망상과 폭동의 대한민국 태극기 어쩌다 혐오의 상징으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뉴스 보기가 두렵거나 마음이 불편해서 피하는 분들 많이 있죠? 예전부터 궁금한 내용이긴 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깨어져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기차역이나 터미널 입구에 가면 꼭 있었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무섭게 친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죠. 인상이 참 좋으세요. 진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왜 저런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 논리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과 믿음에 다다르고 우리는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분들은 편향 방어 기제의 임계값을 넘어가 버려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혐오와 갈등이 언제나 있어왔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폭력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마녀 사냥이 그 첫 번째입니다. 마녀 사냥 정당성의 논리 기반은 마녀는 악마와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자연재해를 조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넣기 위해서 흉작과 가뭄을 만들고 전염병을 전파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악마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웃들이 싸우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마녀 사냥이 하나의 산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것은 그 바탕에는 돈 거래가 있고 이를 통한 통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죠. 일단 마녀로 몰린 사람의 재산을 압수하는데요. 그 재산은 종교인, 권력자, 신고자들이 적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녀 사냥을 통해서 부정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사회에 퍼져있던 다양한 재앙들로 인한 피지배층의 불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고, 끔찍한 처형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경쟁자 제거를 합법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마녀로 몰릴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마녀로 지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녀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문을 견뎌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출구 없는 모함이고 언제나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다들 절대 마녀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자기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마녀 사냥으로 유럽에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6만 명 정도 숨졌고, 미국에서도 17세기 약 300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마녀 사냥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은 화형, 교수형, 물속에 던져넣기 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에서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일반적인 인간과 다른 존재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설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시체를 일렬로 누운 상태로 길이를 측정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0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련 민간인 약 700만 명, 소련군 약 300만 명, 비유대 폴란드 민간인 약 180만 명, 격리시설 장애인 약 25만 명 등등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게 하는데요. 독일인들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건지,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하려면 한두 명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학살이 대규모 산업 형태를 갖춘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독일인 사회에 수용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인들은 전후 힘든 경제적 상황을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 유대인들과 타인종들은 독일인과 다른 종이고 인종적으로 열등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피해를 준다고 대중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인들 즉 아리안 인종은 생물학적으로 우수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병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는 생각을 집단적으로 계속 주입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치의 선동가 조셉 괴벨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믿는다. 우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즉,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믿게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하고 믿게 만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입할 수 있다는 말로 정리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건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야족 대학살 사건입니다. 미얀마 내부의 소수민족이었던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 내부의 극단주의 조직이 무슬림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서 비무슬림 민간인을 납치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미얀마는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미얀마 군과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전면적으로 로힝야족 집단 살해를 시작했고 약 3만 명의 비무장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약 6만 명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강간 또는 성폭행 당했고 약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추방당했습니다. 이 당시도 불교 극단주의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힝야족은 인간이 아니고 벌레, 해충,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때 열심히 가짜 뉴스와 대부분의 미얀마 국민들을 자극하는 끔찍한 뉴스를 노출시켜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쪽 극단의 좌우가 대립하고 있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선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이고 비현실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한국 국민과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지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죽이는 것, 그것이 합리화 가능한 일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타인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것이 정당화 가능한 일인가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인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살인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상은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 사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세계사에 있었던 대학살의 일들은 하나의 집단이 비정상적인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뇌당할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광주, 제주에서 발생한 학살은 아직 현재 시점으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를 부르는 학살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 대상에서 인격을 제거하는 선동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닌 단순히 제거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악마, 벌레, 병균, 빨갱이 등으로 그 이미지를 바꾸고 제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뇌를 시키는 것이지요.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생물학적 슈퍼컴퓨터입니다. 뇌는 태어난 이후 쉬지 않고 계속 정보를 처리합니다. 뇌는 정보 처리에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피실험 대상자들을 조명이 없고 소리도 없는 공간, 즉 사실 감옥 같은 공간이죠. 여기에 두고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같은 헛것을 보는 경험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이 차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상의 정보를 만들어서라도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뇌는 그 자극을 계속 처리하고 뇌의 가소성에 따라서 뇌 신경망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선동의 메시지에 세뇌당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즉, 통제된 상황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보 주입이 일어나면 우리 뇌는 그로 인해 뇌의 회로가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고문하는 것 중에 잠을 잘 수 없게 하면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뇌의 능력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시각 정보 처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밝은 빛이 가득한 방에 사람을 장시간 있게 하면 계속 정보 처리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면서 후두엽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결국 어지러움증, 발작 등의 증상, 혼란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동 또한 뇌의 특정 부위를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특정 의도에 의해서 고정되면 어떠한 정보도 논리도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하고
단순히 의도된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 뉴스의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면 우리도 의도치 않게 뇌의 고착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맥락 없이 자극적인 짧은 영상은 한번 클릭하면 무한한 연결고리로 중독을 만들도록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의 대부분은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더 자극적이고 조회수를 늘리는 것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글 초반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쩌면 차단된 환경에서 세뇌당한 피해자들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도 세뇌의 피해자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들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차들입니다. 종교로 장사하는 종교 사기꾼,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데 이용하는 자들. 우리가 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배웠던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종교인처럼 맹목적 믿음을 세뇌시키고 이들을 갈취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장치가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정보는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극단적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주입된 정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정장치도 없이 아무 내용이나 익명으로 유통시킬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로 폭력을 누군가에게 행사해도 아무도 규제하지 않고 설령 누군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의무 없이 미안해 잘 몰랐어 하면 끝난다면 누군가를 폭력으로 때리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형사 책임 없이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소리는 유통되도록 하되 악의적 선동, 가짜 뉴스를 막아내는 제도적 자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살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와 다른 생각의 집단에게서 인격을 삭제하고 대상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하려면 우리 모두 이런 선동의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줌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